결혼 3년, 독수 공방. 남편이 귀국해서 건넨 첫 선물은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서입니다. 올해 27살입니다. 올해 27살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편 김도현 씨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반년 정도 만나보니 그는 꽤나 진중해 보였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만족하셔서 순조롭게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하던 날 도현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서야, 내가 외국에서 자리 잡으면 바로 데려갈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 희망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헤어진 지 3년이나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현 씨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해외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습니다. 국내보다 몇 배나 높은 연봉이라며 돈을 더 많이 모아 나중에 저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가 이 가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전화로 곧 돌아올 테니 집에서 몸조리 잘하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홀로 빈집을 지키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 씨가 매일 전화해서 해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안 사정을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전화해서는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바쁘다거나 회의가 있다거나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그가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도연 씨가 떠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진단받으시면서 건강이 계속 좋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연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전화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이 돌아가 돌볼 수 없으니 제가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도연 씨의 어머니이자 저희 시어머니시니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머님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다가 어머님께 저당 저염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서둘러 어머님 댁으로 달려가 혈당을 재어드리고 혈압을 측정해드렸습니다. 저녁 퇴근 후에는 어머님과 함께 산책하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머님 옷을 세탁하고 집안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한밤중에 저혈당으로 갑자기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시고 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웃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집에서 어머님 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설탕물을 먹여드리고 119에 전화져 서둘러 설탕물을 먹여드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병원에서 거머님은 죄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내래 옆을 지켰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주변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제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오랫동안 해외에 있는데 저 혼자 직장 다니고 어머님까지 돌보느라 너무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가장 큰 기대는 도연 씨가 하루빨리 귀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화로 고지야, 곧 돌아갈게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며칠 내내 기뻐했고 그가 돌아오면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줄지
집은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는 해외 겨울이 특히 춥다고 했기에 저는 그를 위해 새 패딩 점퍼까지 사뒀습니다. 분명 돌아오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보름 전 도연 씨는 마침내 제게 전화해서 다음 주에 귀국하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일할 것이고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너무나 감격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서둘러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트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잔뜩 사다 놓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힘든 나날이 끝났고 우리도 드디어 평범한 부부처럼 매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귀국해서 제게 건넨 첫 선물이 그렇게 저를 어이없게 만드는 것일 줄을. 도연 씨가 귀국하던 날 저는 일부러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 5시가 조금 넘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어머님 댁에 가서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제때 약 드시고 혈당 측정하시려고 신신당부한 뒤에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거실과 침실을 꼼꼼하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소파 틈새의 먼지까지 이쑤시개로 꺼냈습니다. 전에 사뒀던 패딩 점퍼는 반듯하게 이쑤시개로 꺼냈습니다. 전에 사뒀던 패딩 점퍼는 반듯하게 기어 침실의 머리맡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갈비탕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지난 3년간 저는 매일 출근하고 어머님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꾸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식 때 입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찾아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몸에 잘 맞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핸들을 잡은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곧 도연 씨를 만나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설렜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마중 나가는 곳에 도착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출구 쪽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주변은 온통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따 도연 씨를 만나면 먼저 그를 힘껏 안아주고 지난 3년간 해외에서 잘 지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하늘 열심히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도연 씨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여행 가방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도연 씨와 체격이 비슷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흔들며 도연 씨 하고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역시 도연 씨였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좀 더 말랐고 머리도 짧아져서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제가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보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왔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지. 갈비탕 아직 집에 끓고 있어. 어서 집에 가자. 이따 식겠다. 말을 하면서 그의 여행 가방을 들어주려 했는데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허공에 멈춰버린 제 손이 시큰했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서 피곤해서 기운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그에게 집안일과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긴 과일 가게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응 하고 대답할 뿐 제 말을 거의 받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앞을 응시하며 다른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그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휴대용 가방에서 흰색 서리철을 꺼내
제 옆 조수석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서야, 이거 좀 봐. 저는 서류철을 흘끗 보았습니다. 표지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해외에서 나한테 사온 선물이야? 도연 씨는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물 아니야. 이혼 합의서야. 해외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 합의서. 이 네 글자는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리 위를 때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있던 핸들이 맹렬히 떨렸고 차는 역가들의 일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우고 고개를 돌려 도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 합의서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제야 도연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혼 합의서 맞아.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 둘은 맞지 않는 것 같아.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빨리 헤어져서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아.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매일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아픈 그의 어머니를 돌보며 집안을 깔끔하게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한참마디가 저에게 이혼하자뇨.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한테 말해줘.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도연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는 없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합의서는 내가 이미 작성해뒀어. 재산은 미자료로 5천만 원 줄게. 이 집은 결혼 전에 내가 산 거니까 내 거야. 한번 보고 이해 없으면 서명해. 5천만 원이라니. 그의 어머니를 3년간 돌보고 이 가정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는 겨우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니요. 도연 씨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저는 갑자기 그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한 번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요. 결국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종이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자 오히려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서러움, 슬픔, 분노가 마치 바람에 휩쓸려 사라진 듯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얽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연 씨는 옆에 앉아 제가 합의서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망설이거나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할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야,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요구해도 돼.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는 마. 나도 지난 3년간 해외에서 쉽지 않았어.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이 말이 얼마나 우스웠는지요. 그는 해외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저는 국내에서 그를 대신해 텅 빈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힘들었던 사람은 그였다니. 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평소 업무를 기록할 때 쓰던 사인펜이었습니다. 펜 쪽에는 아직 잉크 자국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펼쳐 마지막 서면 페이지로 바로 넘겼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손목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서 두 글자를 종이 위에 한 획 토를 씻어 내려갔습니다. 방금 울어서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합의서와 펜을 도연 씨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됐어. 서명했어. 더 볼 일 없으면 먼저 돌아갈게. 냄비 속 갈비탕은 아마 다 눌어붙었을 거야. 도연 씨는 제가 밀어준 합의서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합의서를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제 서면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며 손까지 떨었습니다. 너, 너 이렇게 바로 서면했다고? 내용도 안 보고? 저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앞을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어차피 당신이 쓸 거 다 쓰고 계산할 거 다 계산했을 텐데. 내가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 아끼는 게 낫지. 도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꼭 이혼해야 하는지 안 물어볼 거야.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물어볼 거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치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이혼하고 싶은 건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든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예전에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랐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랐지만 지금 보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네. 그는 제 말에 속마음이 들킨 듯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엔진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라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그 집은 그가 결혼 전에 산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돌아가서 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나중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미리 말해줘. 협조할게. 그리고 어머님께는 당신이 직접 이혼 소식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도연 씨는 조수석에 앉아 손에 이혼 합의서를 꽉 쥐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서야, 너 정말 나랑 살기 싫은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약간 비웃었습니다. 그가 이혼 합의서를 내밀 때는 제가 살기 싫은지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제가 서명하니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기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살기 싫은 거지. 당신이 이혼 합의서를 내민 그 순간부터 우리 둘의 인연은 끝났어. 말을 마치고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까지 걸어갔을 때 저는 뒤돌아 도연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주방의 갈비탕은 역시나 거의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탄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냄비 속 새까만 국물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갈비탕을 1시간 내내 고아낸 것은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원치 않는 눌어붙은 국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면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3년간 저는 이 집과 어머님께 모든 마음을 쏟았고 저를 위한 새 물건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던 도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감정을 억누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도연이 돌아왔니? 너희들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와. 내가 닭백숙 끓여놨어. 너희들 오면 같이 먹으려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코끝이 시큰해져 다시 눈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는 걸 아직 모르셨고 우리가 함께 집에 와서 식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좀 피곤해서요. 어머님은 조금 실망하신 듯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잘 쉬고. 내일 올 때 미리 말해줘. 도연이가 좋아하는 반찬 2가지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앉아 반쯤 챙겨진 여행 가방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언젠가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믿으셨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어머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 씨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 표정은 여전히 멍한 것이 제가 서명한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습니다. 도연 씨는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을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바닥에 놓인 제 여행 가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짐을 챙기는 것이 너무 급하게 떠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소파 옆에 앉아 이혼 합의서를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합의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일부러 꾸민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서, 네가 서명했으니 위자료에 대해 분명히 말해줄게. 5천만 원은 이번 주말 전까지 네 계좌로 입금할 거야. 확인해봐. 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손동작을 멈추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헌신을 그가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따질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반응하자 좀 불편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라는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사 나가야 해. 다음 주에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살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살 수도 있어. 이 몇 글자를 그가 좀 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분명 그가 이혼까지 하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즉 해외에서 만난 새 연인이겠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일 이사 나갈게. 당신한테 방해 안 될 거야. 제 이런 단호한 태도는 또다시 도연 씨의 예상을 뛰어넘을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약간 아쉬워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유서,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 그냥 이다희랑 사귄 지 거의 2년 됐어. 그 사람이 해외에서 계속 내 옆에 있어주면서 많이 도와줬어. 내가 그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 이다혜, 그 여자의 이름이 이다혜였군요.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외도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다녀 마치 자신이 정 많고 의리 있는 사람인 양말입니다. 저는 개어놓은 옷을 여행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저버리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다만 당신 어머님은 저버리지 마. 지난 3년간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병상에서 돌본 건 나야. 당신은 영상 통화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잖아.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자 도연 씨의 얼굴색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께는 내가 잘 설명할 거야. 너도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 찾아도 돼.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그 말을 듣자 제 마음 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분명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 어려움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지난 3년간 당신 없이도 잘 지냈고 앞으로도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지낼 거야. 도연 씨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들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지난 3년간 잘 지냈다고? 저는 웃었지만 그에게 꽃집 일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제가 일부러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뿐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잘 지냈든 못 지냈든 그건 내가 알 일이지. 시간이 늦었으니 나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와서 남은 짐 챙길게. 말을 마치고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유서야, 잠깐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도연 씨는 제 앞에 걸어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정말 하나도 안 슬퍼? 후회도 없어? 우리 그래도 3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를 보며 갑자기 그가 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예전처럼 순종하고 의존적인 모습에 익숙해져서 제가 바보처럼 울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슬프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어. 후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일 거야. 당신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사람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쫓고 있어. 앞으로 당신은 오늘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알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 제 마음은 갑자기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3년간 이어져 온 이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몸의 피로가 많이 가시는 듯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제 절친 박지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 씨는 제가 꽃집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전에 제가 도연 씨와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늘 저에게 스스로를 희생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유서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혹시 도연 씨 돌아왔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면 있어. 내일 며칠 내 집에 가서 지내도 괜찮을까? 지민 씨는 듣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괜찮지.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혼자 가방 들고 돌아다니지 마. 밤늦게 위험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로등 아래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지민 씨의 차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에게는 친구가 있었고 저만의 꽃집이 있었고 열심히 살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민 씨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달려와 제 여행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가방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유서야, 너 정말 멋져. 진작 그 김도영 같은 사람이랑 헤어졌어야 했어. 그런 사람은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저는 차에 타서 지민 씨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먹구름까지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자. 내일 우리 꽃집에 가서 요즘 새로 들어온 장미들 좀 보자. 아마 활짝 피어 있을 거야. 지민 씨는 시동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는 꽃집 운영에만 전념해서 돈 많이 벌자. 그 김도연이 후회하게 만들어버리자고.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 저는 차창을 통해 3년간 제가 살았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저의 기대와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저를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손님방을 내주고 심지어 깨끗한 잠옷까지 찾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샤워하고 푹 자. 할 얘기는 내일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 대한 기대도 빈집을 지키는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미 씨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운 달걀, 우유, 통밀빵이 식탁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두어 입 먹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꽃집 직원이 지은 씨의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우리 가게에 새로 들어온 장미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아침부터 벌써 단골 손님 몇 분이 와서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빨간 장미 99송이 예약하셨는데 오후에 찾으러 오신대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일단 예쁘게 핀 장미들 골라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가게 안에 있는 꽃병들도 다 닦아놔. 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전화를 끈 차 지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니 너 꽃집 장사 잘 되나 보네. 아침부터 그렇게 바쁘고.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다 단골 손님들 덕분이지.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꽃 선물하는 걸 좋아해서 장사가 나쁘지 않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지미 씨와 함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은 시내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아주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지만 유동 인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길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했고 골목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여름에 특히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죠. 꽃집 문 앞에 도착하니 지은 씨가 문 앞에서 꽃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갓 졸업한 젊은 아가씨인데 손발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 저와 함께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자 지은 씨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오셨어요. 이 장미들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꽃잎도 두툼하고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진열대에는 장미, 백합, 해바라기, 그리고 작은 꽃다발로 포장된 리시안 셔츠, 미니 국화 등 다양한 생화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깨끗한 물병에 꽂혀 있어 생기가 넘쳤습니다. 벽 쪽에는 작업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포장지, 리본, 가위 등 손님들에게 꽃다발을 포장해 줄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미 옆으로 가서 한 송이를 들어 향기를 맡았습니다. 맑고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빨간 장미 99송이 예약한 손님. 검은색 포장지로 싸고 은색 리본으로 묶는 거 잊지 마. 지난번에 꽃 예약할 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어.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미 씨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서야, 네가 꽃집을 이렇게 잘 꾸려낼 줄은 정말 몰랐어. 예전에는 화분 하나도 못 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꽃들을 잘 돌본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잘 못했어.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몇 번이나 들여온 꽃들이 며칠 만에 시들어서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속상해하기도 했지. 나중에는 베테랑 플로리스트에게 배우러 다니고 인터넷으로 영상도 찾아보면서 천천히 요령을 익혔어. 사실 꽃집을 열겠다는 생각은 결혼 2년 차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연 씨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매일 출근하고 어머님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한 번은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오색찬란한 생화들을 보고 마음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텅 빈 집을 지키며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아서 먼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에게 돈을 좀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서 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하루에 손님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온라인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꽃집 장사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대출금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꽤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연 씨가 보내주는 용돈에 의지해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의 느낌은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마침 지미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도연 씨의 사촌 누나 김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 우리와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어머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병원에 몇 번 오셔서 저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수진 씨도 저를 보고 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유서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여기가 네 가게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촌 언니. 제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꽃 사러 오셨어요? 수진 씨는 진열대 앞으로 가서 데카 한 송이를 들고 보더니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왔다고 해서 너희 집에 가보려고 했는데 문 열쇠가 바뀌었더라.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나왔다가 여기에서 너를 봤네. 참, 너희 둘은 잘 지내지? 저는 수진 씨가 아직 우리가 이혼한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촌 언니, 저랑 도연 씨는 이미 이혼했어요. 어제만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진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혼? 어떻게 된 일이야? 혹시 그 김도연 그 자식이 밖에서 딴 여자 만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해외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변하기 쉽다고. 수진 씨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촌 언니,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둘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가 너무 착해서 그래. 지난 3년간 네가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우리 모두 다 지켜봤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이 가게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촌 언니, 걱정 마세요. 저 지금 아주 잘 지내요. 이 가게는 제가 운영하는 거라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가게 운영에만 전념하면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예요. 수진 씨는 가게 안의 장사를 보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김도연, 그 몰상식한 자식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수진 씨는 백합 한 송이를 사고 돈을 지불한 뒤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저에게 김도연이 저를 괴롭히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자기가 대신 혼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지미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희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도연한테 이런 일이 있는 친척이 있을 줄은 몰랐네. 본이 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건 아니구나. 마침 지은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방금 김도연 씨가 전화했어요. 언니가 수진 언니랑 이야기하고 있어서 방해하기 좀 그랬어요. 전화 보면 다시 걸어달래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가 왜 전화했을까? 혹시 후회하는 걸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뜬 김도연 두 글자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유서, 어제 네가 아직 짐이 남았다고 했잖아. 오늘 시간 있어. 나 오후에 집에 있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갈게. 전화를 끊자 지미 씨가 말했습니다. 설마 너랑 다시 합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다시 합치고 싶었으면 어제 이혼 합의서를 내밀지도 않았겠지. 아마 내가 아직 자기 집에 짐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또 귀찮게 할까봐 빨리 짐 다 가져가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 하는 걸 거야. 저는 고개를 끊고 싶어 하는 걸 거야. 지미 씨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도 좀 주제를 아는구나. 지미 씨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도연 씨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옆에 한 명 더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오후 3시, 저와 지미 씨는 정확히 도연 씨 집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가자. 짐 다 챙기면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저와 지미 씨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 씨 집 문 앞에 도착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도연 씨 하고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베란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지민 씨가 제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김도연은 대체 뭐야? 집에 있으면서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침실로 향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둘이 함께 쓰던 안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제 옷과 책몇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자는 침대 머리맡 탁자에 있던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가 옆에서 저에게 물건을 건네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도중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가 끝난 듯 했습니다.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지민 씨를 보고 잠시 얼어붙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왔어? 방금 손님이랑 통화하느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네. 저는 응 하고 대답하며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갈게. 당신 시간 안 뺏을게. 도연 씨는 문 앞에 서서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복잡했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나 밑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왜 아직 안 내려와? 제 손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이다혜일 것입니다. 도연 씨의 얼굴색이 약간 난처해지더니 서둘러 현관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올라와. 여기 좀 일이 있어서 그래. 곧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몸매는 꽤 말랐고 머리는 웨이브 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서려 있었는데 마치 제가 무슨 못 볼 물건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녀는 도연 씨 옆으로 가서 그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어? 우리 집이 세 글자를 그녀는 특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이제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저에게 일부러 상기시키려는 듯 말입니다. 도연 씨는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서야. 짐 좀 가지러 왔어. 이다혜는 콧방귀를 뀌며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서 씨구나? 도연 씨한테 얘기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텅 빈 집을 3년이나 지켰다니. 나였으면 진작 못 견뎠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지미 씨는 참지 못하고 막 입을 열려 했는데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아 말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다혜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선택이 다른 거지.
당신이 못 견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견디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잘 됐어. 나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나를 해방시켜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다혜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현실적이어야 해. 아바, 당신은 지난 3년간 늙은 할머니 돌보는 건, 널고는 건 말고는 아무 능력도 없었잖아. 이제 이혼했으니 겨우 작은 꽃집이나 운영하는 거지. 나처럼 도연 씨 일도 도와주고 각종 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고 그녀는 말을 하면서 일부러 손목에 찬 팔찌를 흔들었습니다. 그 팔찌는 꽤 비싸 보였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다혜 씨, 첫째, 제가 김도연 씨 어머니를 돌본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야. 둘째, 제가 운영하는 꽃집은 작지만 제 능력으로 돈을 버니까 마음이 편해. 마지막으로, 김도연 작지만 제 능력으로 돈을 버니까 마음이 편해.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이네.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이만,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거의 자유지만. 이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연 씨의 발을 뿌리치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랑 도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리가 사귈 때는 그 사람이 이미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으면 이혼할 수도 있었잖아. 왜 나 몰래 사귄 거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야?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아마 존중이 뭔지 바닥이 뭔지도 모를 거야. 도연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다혜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됐어. 그만해. 유서 아직 짐 정리하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이다혜는 도연 씨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을 안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는데. 도연 씨, 봐봐. 이혼하고도 우리 집에 와서는 혹시라도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정리해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채우고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다혜 씨, 착각하는 거야. 나는 오늘 내 짐을 가지러 온 것뿐이야. 짐 다 챙기면 갈 거고 앞으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당신은 여기서 나랑 따질 시간에 김도연이 오늘 당신 때문에 나랑 이혼했으니 내일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 3년의 감정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무슨 짓을 못하겠어. 이 말은 이다의 아픈 곳을 찌른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도연 씨를 보며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혜야, 그 사람 헛소리 듣지 마. 나는 너한테 대하는 거랑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거랑 달라. 나는 너랑 진심으로 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보지 않고 지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자. 지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내가 가져가는 건 다 내 개인 물품들이야. 집안 물건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 그리고 어머님께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소식을 전해드려.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게.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다혜는 그의 옆에 서 있었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 저와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민 씨는 도연 씨 집을 나와 문을 닫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장소, 이 사람과는 완전히 작별한 것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지민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서야, 너 방금 진짜 속 시원하게 말했어. 그 이다혜, 딱 봐도 좋은 애 아니야. 돈 좀 있다고 난 무시하고 너한테 한 방 먹은 거 당연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 잘 살자. 그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지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돌아가서 꽃집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김도연 없이도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도연 씨가 어머님께 이혼 소식을 전한 걸까?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머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너 오늘 왜 안 왔니? 내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놨는데 너 오면 갈비탕 끓여놨는데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좀 바빠서 못 갔어요. 먼저 드세요. 내일 찾아뵐게요. 너희 둘 언제 같이 와서 밥 한 끼 먹을 거야? 나도 도연이 얼굴 못 본지 오래됐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머님 먼저 식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좀 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제가 어머님께 저와 도연 씨의 이혼 소식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슬퍼하실까봐,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지민 씨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모님도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니까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야지. 우리 먼저 꽃집으로 돌아가자. 지은이 혼자 가게 보고 있을 텐데 너무 바쁠 거야. 우리는 차에 타서 꽃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잘 이겨내야 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꽃집에 도착하자 지은 씨가 서둘러 달려와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이제야 오셨네요. 오후에 빨간 장미 99송이 예약한 손님 벌써 와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서 포장해 드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슈트를 입은 아주 차분한 인상의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서 씨, 돌아오셨네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남자는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전에 자주 꽃을 사러 오던 단골 손님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기다리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으로 가서 빨간 장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을 씨가 옆에서 포장지와 리본을 건네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이 강민준 손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니를 반 시간 넘게 기다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저랑 꼭 키우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 씨를 흘금 보았습니다. 마침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꽃다발 포장을 계속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강민준 씨의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 불쾌했던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포장을 마친 빨간 장미를 들고 강민준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꽃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꽃 포장 다 됐어요. 마음에 드세요. 강민준 씨는 꽃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유서 씨 솜씨는 여전히 최고네요. 지난번에 어머니께 선물하려고 예약했던 생일 꽃다발도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칭찬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꽃은 처음 봤다고요. 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어머님께서 좋아해 주셨다니 다행이네요. 강민준 씨는 돈을 지불하고 저와 꽃 키우는 요령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눈 뒤에 꽃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지은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혹시 강민줄 씨가 언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올 때마다 언니랑 한참 이야기하고 항상 언니 소식을 물어보던데. 저는 지은 씨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민줄 씨는 그냥 우리 단골 손님이야. 그분은 예의를 아는 분이셔. 지은 씨는 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강민줄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 김도연보다 훨씬 나아요. 언니가 강민줄 씨랑 함께라면 김도연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지낼 거예요. 저는 지은 씨와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의 생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강민줄 씨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막 이혼한 상태라 이런 새로운 관계를 생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과일을 좀 사들고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님께서 소파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자 서둘러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네가 이제야 왔구나. 내가 어제 끓여둔 갈비탕 아직 좀 남았는데 내가 데워줄게.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저와 함께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서야. 혹시 김도연이가 너 괴롭혔니? 나한테 말해봐. 내가 대신 혼내줄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국 저와 도연 씨의 이혼 소식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충격받으실까봐 일부러 아주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성격이 안 맞아서 늘 다투었고 헤어져서 각자 편안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혹시 김도연이가 해외에서 딴 여자 만난 거니? 그 아이가 변했니? 나한테 말해봐. 내가 가서 그 자식한테 따져 물을 거야. 저는 어머님께서 단번에 짐작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우리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할 자식. 내가 어쩌자고 저런 몰상식한 자식을 키웠을까. 네가 그 자식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 자식은 모르는 거야? 감히 밖에서 딴 여자 만난 것도 모자라 너랑 이혼을 해? 내가 지금 당장 그 자식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 거야. 말을 하면서 어머님은 휴대폰을 들려하셨으며 이런 일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한테 전화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도연님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한테 전화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서야, 네가 고생이 많다. 다 내가 김도연을 잘못 키워서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야. 걱정 마. 이 집은 영원히 네 집이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너 자신을 손님처럼 생각하지 마.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댁에서 오전 내내 머물며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집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떠날 때 어머님은 제게 돈 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이건 작은 마음이야. 받아두고 네가 좋아하는 거 사. 너 혼자 꽃집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아끼지 말고. 저는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스스로 돈 벌 수 있어요. 어머님은 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으라고 하면 받아. 이건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꽃집에 주는 거야. 네가 안 받으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나를, 네가 안 받으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야.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집으로 돌아와 돈 봉투를 막 정리해 두었을 때 도연 씨가 꽃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왜 왔을까? 도연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의 꽃들을 보더니 가게 안의 손님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서, 네 꽃집 장사 꽤 잘 되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손에 들고 있던 꽃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나 찾아온 일 있어. 도연 씨는 제 앞으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우리 이혼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나를 엄청 혼내셨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혼내시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은 원래 혼나야 마땅해. 도연 씨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이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이야기 좀 하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멈추고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서, 네가 지금 잘 지낸다는 건 알지만 여자 혼자 꽃집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나랑 이다혜랑 이야기해봤는데 위자료를 더 줄 생각이야. 5천만 원 더 줄게. 어때? 저는 도연 씨를 보며 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잘 지내지 못할 거라고, 여전히 그의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당신 돈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돈 벌 수 있어. 당신은 차라리 그 돈으로 이다의 팔찌나 사줘. 여기서 낭비하지 말고. 도연 씨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얼어붙더니 말했습니다. 유서,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 거야. 지난 3년간 나 혼자 잘 지냈고 진작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예전의 유서가 아니야. 바로 그때 강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서 씨,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만든 단팥죽 좀 가져다 드리래요. 여자들은 몸에 좋다고. 저는 강민준 씨가 저에게 단팥죽을 가져다 줄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너무 과찬이세요. 어머님께 폐를 끼쳤네요. 강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는요. 우리 어머니가 유서 씨를 좋아하세요. 앞으로도 자주 여기 와서 꽃 사겠다고 하시던데요. 도연 씨는 옆에 서서 저와 강민준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서, 나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위자료 문제는 더 생각해봐. 마음 바뀌면 나한테 전화해. 말을 마치고 도연 씨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강민준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유서 씨 전 남편 김도연 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고기에 안 좋으셨죠? 강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요. 유서 씨는 좋은 여자예요. 강민준 씨는 좋은 여자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 김도연 씨는 유서 씨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으니 그 사람의 손실이죠. 저는 조금 쑥실이죠. 강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친구예요. 뭐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강민준 씨. 강민준 씨는 가게에 잠시 머물며 저와 꽃 키우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지은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강민준 씨 정말 좋죠?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 김도연보다 100배는 더 나아요. 저는 강민준 씨가 분명 언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언니 꼭 기회를 잡아야 해요. 저는 지은 씨와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막 이혼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저는 도연 씨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다혜와 크게 싸웠고 이다혜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며 돈을 헤프게 쓰고 늘 그에게 온갖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진작 이랬을 줄 알았으면 그때 저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이제 와서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가 스스로 이혼을 선택했고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고 더 이상 도연 씨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꽃집 문을 막 열었을 때 어머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밖에 바람 많이 부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내가 어제 김도연이랑 싸웠어. 그 자식 집에서 쫓아냈어. 그 이다혜는 좋은 애가 아니야. 내가 이미 김도연한테 이다혜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자식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저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김도혜 씨랑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김도연을 위해서야. 그 이다혜는 김도연이랑 진심으로 살 생각이 없어. 그저 그 자식 돈만 바라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이다혜는 해외에 있을 때도 여러 남자랑 사귀었는데 다 돈 때문이었어.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다혜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유서야, 네가 지금 김도연이랑 다시 합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김도연이 이미 잘못을 깨달았어.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보장할게. 그 자식 앞으로 분명 너한테 잘할 거야. 저는 어머님을 보며 좀 난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하고 도연 씨를 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도연 씨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도연 씨랑 다시 합칠 수 없어요. 저는 도연 씨랑 다시 합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무 간우했구나. 앞으로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중매 서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 씨의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유서 언니, 큰일 났어요. 김도혜 씨랑 이다혜 씨가 우리 가게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보고 있어요. 빨리 와서 좀 보세요. 빨리 와서 좀 보세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서둘러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 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그 이다혜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봐야겠어. 저와 어머님은 서둘러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김도영과 이다혜가 왜 가게 앞에서 싸우는 건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발걸음을 재촉해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석학기 귀에 거슬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꽃집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지은 씨는 옆에서 발을 동동 모여 있었고 유서 언니 이제야 오셨네요. 둘이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이다혜 씨가 우리 꽃까지 부수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김도연과 이다혜가 꽃집 문 앞에서 서로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다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 화장이 다 번져 있었으며 김도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김도연 이 사기꾼. 당신 집도 있고 예금도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김도연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이다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 해외에서 번 돈 대부분 당신한테 썼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아. 이다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몰라. 당신이 나한테 한정판 가방 사주고 유럽 여행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잖아. 말을 번복하면 안 돼.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왜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대체 그 유서보다 뭐가 못해? 그 여자는 겨우 작은 꽃집이나 운영하는 겨우 작은 꽃집이나 운영하는. 이다희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여자 너무 물질적이네. 맨날 뭘 달라고만 하고. 어떤 사람은 유서 아가씨가 얼마나 좋고 능력 있고 착한데 저 남자 정말 눈이 멀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옆에 서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셨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이다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여자 같으니 김도연의 돈이 땅에서 솟는 줄 알아? 너는 김도연이랑 진심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식 돈만 바라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너는 해외에서 여러 남자랑 사귀었는데 다 돈 때문에 그랬잖아. 이다혜는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런 말까지 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참백해졌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헛소리라고? 내가 네가 해외에서 했던 일들 다 말해줄까? 네가 김도연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 이다혜는 어머님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눈물을 더욱 펑펑 흘렸지만 더 이상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옆에 서서 이다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유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더군다나 이다혜 같은 여자랑 사귀지 말았어야 했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너무 늦었어. 그때는 당신이 스스로 이혼을 선택했고 이제 와서 당신이 후회한다 한들 소용없어. 우리 사이는 진짜 끝났어. 바로 그때 강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 앞의 혼란을 보고 서둘러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 씨,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강민준 씨는 김도현과 이다혜를 흘끗 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들 가세요. 볼 것 없어요. 남들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은 강민준 씨의 말을 듣고 뿔뿔이 흙 강민준 씨의 말을 듣고 이다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자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두고 봐.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말을 마치고 그녀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김도연은 이다혜의 뒷모습을 보더니 다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
지난 3년간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저는 김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당신이 가장 미안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야. 당신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놓쳤고 마땅히 행복했을 삶을 놓쳤어. 앞으로는 당신 스스로 잘 지내길 바라.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김도연을 보지 않고 꽃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과 강민준 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김도연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 그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남 탓할 것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혼란으로 흐트러진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옆에서 저를 도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슬프지는 않아. 그냥 좀 아깝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모든 것이 다 지났으니까. 그 후의 나날들은 저는 모든 마음을 꽃집에 쏟았습니다. 이전의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연을 알게 되었고 제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꽃집에 와서 꽃을 사주었습니다. 장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서 지은 씨와 함께 꽃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저도 좀 더 편해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여전히 꽃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만드신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늘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꽃 키우는 요령부터 일상생활까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김도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로 이다혜가 자신의 돈을 모두 가로채갔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엄청 후회한다며 진작 그때 저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이건 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당신 스스로 걸어가야 해.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각자 잘 살자.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강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해바라기 한 송이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서 씨, 오늘 날씨 좋죠? 제가 유서 씨 데리고 교회 꽃밭에 가서 해바라기 구경시켜 드릴게요. 거기 해바라기가 정말 예쁘게 피었다고 들었어. 저는 강민준 씨의 다정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교회 꽃밭으로 갔습니다. 넓은 해바라기 밭이 태양을 향해 찬란하게 피어 있었고 마치 금빛바다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꽃밭 한가운데 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서 씨, 제가 유서 씨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저는 강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또 주변의 찬란한 해바라기들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강민준 씨는 기뻐서 저를 안아들고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쾌했던 모든 일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어머님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강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제 삶은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김도연이 저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그 텅 빈 집을 지키며 매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자아 없는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다행히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야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비록 결혼에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저만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바라기처럼 늘 햇살을 향하고
늘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